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후 첫 월급을 받던 날 가족들에게 근사한 밥을 사주고 싶어서 한우 전문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앉자마자 새언니가 불만스레 말했어요. 아가씨, 뭐하러 한우를 먹으러 온 거예요? 왜요? 언니는 한우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긴 하죠. 근데 가격이 후덜덜하잖아요. 이 가격에 한우 먹을 거면 삼겹살집 가서 배부르기 실컷 먹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죠. 엄마가 한우를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그동안 엄마 혼자 우리 키우느라 이런 것도 맘 놓고 드시지 못했는데 오늘은 마음껏 드시라고 모시고 왔어요. 엄마, 내가 오늘 살 테니까 맘 놓고 많이 먹어. 라며 제가 빙긋 웃었는데요. 엄마가 걱정스레 대답했습니다. 여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동안 엄마 고생 많았잖아. 이제 내가 돈 벌기 시작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많이 먹어. 아빠 돌아가신 뒤 엄마 얼굴이 말이 아니야. 그동안 이런저런 일이 많았잖아. 라며 엄마가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사실 엄마는 부잣집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지만 아빠 사업이 잘못되고 아빠까지 돌아가시고 난 뒤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 남매도 고생을 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대학도 정말 간신히 졸업을 했는데요. 휴학을 하면서 어렵게 졸업을 했거든요. 하지만 고등학교 때 제가 대학에 간다고 하자 오빠가 도끼 눈을 뜨고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형편 뻔히 알면서 대학은 무슨 대학이야. 오빠인 나도 대학 안 갔는데 네가 대학에 가는 게 말이 돼? 오빠는 공부를 안 해서 못 간 거고 나는 장학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집안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넌 네 욕심만 채우냐? 이럴 때일수록 돈을 벌어서 집안 살림에 보탬이 돼야 할 거 아니야. 라며 오빠가 입에 거품을 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순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새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고 아빠까지 돌아가시자 오빠는 세상을 원망하며 멋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먹고 사느라 바쁜 와중에도 엄마는 오빠네 학교에 수시로 드나들어야만 했는데요. 친구 돈을 훔쳐서 PC방을 전전하기도 했고 수시로 집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긴 했지만 그 뒤에도 취업을 한다는 핑계로 엄마한테 돈만 타갈 뿐이었어요. 혹여나 어렵게 취업을 하더라도 일주일도 못 버티고 그만두기 일쑤였기에 그날 오빠의 말을 들으며 헛웃음만 새어나왔습니다. 오빠의 말을 직역해보자면 대학을 가지 말고 오빠를 먹여 살리라는 말과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대학을 가기로 했고 장학금도 받으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물론 그러는 동안 엄마가 고생을 한 건 말할 것도 없었지만 대학을 다니면서 저도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며 엄마를 도왔어요. 하지만 오빠는 세상만 원망한 채 예전에 잘 살았을 때의 생각만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웬일로 오빠가 작은 회사에 취업을 했다는 말에 엄마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이번에는 또 며칠 만에 그만둘까? 글쎄 말이다. 대체 누굴 닮아서 저러는 건지 모르겠다. 내 말이 그 말이야. 아빠는 엄청 부지런한 분이셨는데 오빠는 대체 누굴 닮은 건지 나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 너야 야무져서 걱정할 게 없는데 네 오빠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라며 엄마가 한숨을 내쉬며 넋두리 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걱정과는 다르게 오빠가 2주 넘게 회사를 다니자 엄마가 더욱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어요. 내가 몇 번을 생각해봤는데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이상하다니? 뭐가 이상해? 네 오빠 말이야. 지금 2주 넘게 회사를 다니고 있잖아. 그러니 이상한 일 아니겠어? 하긴 오빠가 2주 넘게 회사를 다닌 게 처음이긴 하네. 그럼 좋아해야지 왜 걱정을 하고 있어. 내가 안 그렇게 생겼어. 끈기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네 오빠가 2주를 넘겼다는 건 그 회사가 조금 이상한 회사라는 반증 아니겠어? 이상한 회사라니? 엄마 뭐 아는 거 있어? 몰라. 그냥 작은 공장이 딸린 회사라고 하던데 아무래도 뭔가 수상쩍어. 혹시 뭔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엄마가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그 뒤 오빠는 한 달을 넘기고 두 달, 그리고 세 달이 지나도록 열심히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엄마와 제가 조금씩 안심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오빠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나 사실 결혼할 사람 생겼어. 뭐? 결혼할 사람이라니? 회사에서 만난 사람인데 나랑 참 잘 맞아. 오빠랑 잘 맞는다고? 제가 기가 막힌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봤는데요. 우리 오빠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엄마도 넋을 놓은 채 바라보자 오빠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소윤이네 부모님도 사업하시다가 그게 잘못되는 바람에 두 분 다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나랑 완전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럼 혼자 살고 있다는 거야? 혼자 살고 있는 건 아니고 큰 집에서 살고 있다는데 큰 집 사람들이 엄청 눈치를 주고 그러나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른 데리고 와야 할 것 같아. 라는 오빠 말에 엄마가 울상이 되어 물었습니다. 무슨 결혼을 그런 식으로 해? 데리고 오다니. 난 소연이가 힘들어하는 거 절대 못 보겠어. 그러니까 나 빨리 결혼할 거야. 네가 모아놓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랑은 어떻게 할 참인데. 그거야 엄마가 좀 도와줘야지. 엄마가 돈이 어딨다고 도와줘. 엄마도 가진 돈이라고 해봐야 이 집 전세가 전부인데. 그러니까 조금 더 돈 벌고 결혼할 생각해. 엄마가 금방이라도 울 듯한 얼굴로 오빠를 말렸지만 오빠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곧 오빠가 이를 악물고 얼굴을 무섭게 구기며 말했거든요. 난 무조건 결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이 집 전세 빼서 나한테 반 줄 생각해. 난 소윤이 만나러 가야 하니까 그만 나가볼게. 우리에게 통보 아닌 통보를 한 오빠의 표정이 한층 밝아 보였고 오빠의 발걸음도 거분거분 한결 가벼워짐이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오빠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엄마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며 제게 말했습니다. 한 몇 달 조용하길래 정신 차린 줄 알고 편히 지냈더니 역시나 편한 게 없었어. 이 집 보증금이 얼마나 된다고 돈을 달라는 건지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엄마, 근데 이 집 반전세잖아. 그렇지, 반전세지. 근데 오빠는 전세로 알고 있는 거야? 저 인간이 전세 반전세 그런 거에 관심이나 있겠어? 저만 배부르면 그만인 인간인데. 라며 엄마가 아들이라는 호칭 대신 저 인간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최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찌나 분노하고 있던지 제가 조용히 입을 뗐어요. 엄마, 그래도 요즘 회사 잘 다니는 거 보니 여자친구가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 넌 지금껏 저 인간을 겪어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저 인간이 만나는 인간이면 똑같은 인간인 게 분명할 거야. 끼리끼리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도 결혼한다고 저러면 답이 없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네. 만약 엄마가 결혼 말리면 그 성격이 아주 난리가 날걸? 그러게 말이다.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을 낳아서 이 고생인지 모르겠다. 무엇보다도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아니야, 난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도 들어. 보증금 빼서 달라는 건데 잘 되긴 뭐가 잘 돼.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정신 차리고 회사 다니고 있잖아. 그럼 진짜 좋아한다는 건데 결혼하고 나면 정신 차리고 살지 않을까? 그냥 있는 돈 반 주고 우리는 작은 언능 같은 데 들어갈까? 그럼 네가 너무 힘들지 않겠어? 아니지. 엄마랑 둘이 사는데 힘들 게 뭐가 있겠어. 엄마도 알다시피 오빠가 말린다고 해서 말을 들을 사람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조금 있으면 나 대학 졸업하니까 취업해서 모은 돈으로 큰 집으로 이사 가자. 라며 엄마를 설득했습니다. 그때 당시 엄마를 설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오빠라는 사람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엄마를 괴롭히고 또 괴롭힐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 뒤 오빠와 새언니는 가족들만 초대해서 작은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사는 집 보증금의 반을 두 사람에게 줬고 두 사람은 그 돈으로 월세를 구해서 살았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결혼하고 나서는 오빠가 더 이상 사고를 치지 않았는데요. 새언니 말은 잘 듣는 모양으로 적금까지 들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덕분에 엄마도 한시름 놓았고
우리는 두 사람에게 먼저 연락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두 사람은 명절 때나 아빠 제사 때도 찾아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엄마 생신 때 외식을 하면 와서 밥만 먹고 갔습니다. 물론 음식값은 대학생인 제가 계산을 했고 두 사람은 엄마한테 생신 선물도 드리지 않은 채 진짜 밥만 먹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두 사람에게 서운한 것도 없었고 부디 우리만 귀찮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엄마 생신으로 다 같이 외식을 했는데요. 엄마가 한우를 좋아했음에도 집안 형편 때문에 마음껏 드시지 못했기에 제가 큰맘 먹고 한우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하지만 새언니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투덜댔고 저도 모르게 미간이 잔뜩 찌푸려졌지만 좋은 날이었기에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새언니가 투덜댔지만 저는 한우를 구워서 엄마에게 드리기 바빴고 새언니와 오빠는 자기들 배 채우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엄마, 첫 월급 탔고 하니까 엄마랑 내 보험 하나씩 들까 해. 보험? 아직 건강한데 보험은 뭐하러 들어? 그때 아빠 사업 잘못되고 난 뒤 보험 다 예약했었는데 얼마 뒤 아빠가 이런저런 수술을 받아야 해서 얼마나 고생했어. 그때 내가 뼈저리게 느낀 게 있는데 말이야. 혹시 모르니까 보험은 하나씩 들어놔야겠더라고. 라며 제가 보험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사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돈도 없는 와중에 보험까지 없으니 병원비 때문에 눈앞이 깜깜했거든요. 거기다 병원에 입원한 뒤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됐기에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상조 관련 보험과 괜찮은 보험 하나는 무조건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지냈어요. 그랬기에 그날 엄마한테 상조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고 의료 관련 보험 이야기만 꺼냈는데요.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새언니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가씨, 보험 그거 다 사기예요. 제가 아는 사람도 보험 들었었는데 이런저런 핑계대고 못 준다고 했다잖아요. 그런 걸 뭐하러 들려고 그래요? 그거 다 돈 낭비예요. 잘 알아보고 들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과하지 않게 들어놓을 거예요. 그럴 돈 있으면 우리 좀 보태주세요. 이제 곧 조카도 나오는데 고모가 조카를 위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언니,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라며 제가 딱 잘라서 말을 하자 새언니 입이 대빨 나왔지만 모른 척하고 밥을 먹은 뒤 집에 돌아왔는데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엄마가 미안한 듯 말했어요. 오늘 네 새언니 때문에 기분 나빴지? 새언니가 그러는 게 어디 하루 이틀이야.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으니까 신경 쓸 거 없어. 전에 엄마가 뭐라고 했어.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고 했잖아. 사실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상견례 때 네 새언니 키워주셨다는 큰엄마 큰아버지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아무리 봐도 사돈 양반 두 분은 좋으신 분들 같더라니까. 그러게 나도 그날 많이 놀라긴 했어. 친자식도 그렇게 키우기 힘든데 키워준 사돈 양반 두 분한테 뭐가 그리도 불만이 많은 것인지 못돼 처먹었다는 생각까지 들었잖니. 그러게 말이야. 나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근데 새언니는 그냥 매사 불만이 많은 사람 같더라고. 그러니까 엄마도 새언니 말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암튼 보험은 곧 들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으니까 조만간 보험 설계사분 만날 거야. 그럼 내 보험은 내가 알아서 들을게. 엄마, 나 월급계 받는다고 했잖아. 그동안 아르바이트 하던 거랑은 차원이 다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 나 키워주느라 고생한 엄마한테 내가 그 정도도 못하겠어? 라는 말에 엄마가 많이 미안해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잘 살았습니다. 물론 그러는 동안에도 오빠 부부가 엄마에게 돈을 뜯어가기도 했지만 큰 돈은 아니었기에 그냥 모른 척하고 말았어요. 다행히 제가 취업한 뒤로 집도 조금 큰 곳으로 옮겼고 매달 적금도 하면서 열심히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어느 날 출근을 했던 엄마가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엄마는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식당에서 설거지와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너무나 경황이 없었던 나머지 온몸이 덜덜 떨려왔고
제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떨고 있자 팀장님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영준 씨에게 병원까지 데려다 주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미안한 일이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기에 얼떨결에 영준 씨 차를 얻어 타고 병원으로 갔고 회사에 연차 휴가를 냈는데요. 며칠 동안 이런저런 정밀 검사를 하던 의사가 위암이라고 했습니다. 위암이라는 병이 참 무서운 게 초기에는 별 증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문득 얼마 전부터 엄마 체중이 많이 빠지면서 배가 아프다는 말을 자주 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도 바빴던지라 엄마에게 카드를 드리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는데 엄마는 그냥 작은 병원에서 약만 처방받았던 모양이었어요.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하고 무서운 생각만 들었기에 결국 오빠에게 연락을 해서 상황을 말했는데요. 엄마가 암이라는 말을 오빠에게 분명히 전했고 세연이는 아니더라도 아들인 오빠만큼은 바로 병원으로 뛰어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빠는 반나절이 지나서야 세연이와 병원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엄마 얼굴을 대충 보고 나오더니 제게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병원비는 어떻게 할 거야? 병원비? 암이면 수술도 해야 하고 항암 치료도 받고 해야 하는데 돈이 꽤 들어갈 거 아니야. 지금 이 상황에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너도 알다시피 우리 둘 월급 합쳐봐야 네 월급밖에 안 되잖아? 근데 우리는 아들도 있어서 셋이 먹고 살아야 하지만 넌 혼자 사는 거라 우리보단 훨씬 낫잖아. 그러니까 엄마 병원비는 네가 알아서 해. 그래 아가씨. 우리 지금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알아서 해주세요. 그럼 아가씨가 알아서 하는 걸로 알고 우리는 이만 가볼게요. 라는 말을 끝으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순간 서러운 마음과 함께 저런 정신나간 인간이 오빠라는 생각에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엄마가 병원비 걱정을 했습니다. 그냥 곱게 갔어야 했는데 너한테 짐이나 대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엄마 그런 소리 하지 좀 마. 그리고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마. 그때 보험 들은 거 있잖아. 그걸로 처리하면 되는데 무슨 걱정이야. 그렇잖아 또 설계사분하고 통화했더니 한 분 찾아온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너한테 미안해서 그렇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엄마는 빨리 나을 생각이나 해. 그렇게 내가 일 그만두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부모가 돼서 자식한테 짐은 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한 건데 오히려 너한테 짐만 된 것 같네. 라며 엄마가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잠시 생각에 잠긴 채 누워있던 엄마가 힘겹게 다시 말을 꺼냈어요. 이건 노파심에 말하는 거니까 잘 들어. 혹시나 엄마가 잘못되면 넌 네 오빠 부부랑 영 끊고 살 생각해.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해. 내 몸은 내가 알아. 이미 늦은 것 같으니까 하는 말이야. 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저 세상 가면 네 오빠 부부가 네 돈 뜯어내려고 안달이 날 것 같으니까 절대 그 인간들한테 넘어가지 말고 돈 움켜쥐고 있으란 말이야. 라며 엄마가 다시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엄마는 오빠를 전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이미 오빠 부부가 제게 어떤 짓을 할지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 뒤 엄마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까지 받았지만 암이 전이되면서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 오열을 했는데요. 오빠는 그저 한숨만 내쉴 뿐이었어요. 엄마가 입원해 계신 동안에도 두세 번 얼굴을 보인 게 다였으니 개차반도 그런 개차반이 없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슬픔 속에서 엄마의 장례식을 치렀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새언니가 말했어요. 아가씨, 제가 부의금 받더니 우리 쪽이 훨씬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가져가도 되죠? 당연히 다는 안 되죠. 우리 회사에서 들어온 거랑 제 친구들도 꽤 왔다 갔는데 그건 주셔야죠. 에이,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런 거에 욕심을 내요. 그래요? 그럼 부의금 언니가 다 가져가는 대신 장례식 비용 나눠서 낼까요? 제가 정색을 한 채 새언니를 노려봤는데요. 엄마가 돌아가신 와중에 돈밖에 모르는 새언니 모습이 무섭고 치가 떨려왔거든요. 제가 장례식 비용을 언급하자 오빠가 말을 꺼냈어요. 장례식 비용은 네가 상주 들었다고 하던데 돈 들어갈 일 없잖아.
상조회사에 매달 돈 입금한 건 누가 한 건데 그런 소리를 해? 이럴 때 대부분은 자식들이 나눠서 내는 게 맞는 거잖아. 라며 제가 두 사람을 노려보자 새언니가 다시 말했어요. 알았어요. 그럼 아가씨 앞으로 들어온 부익금만 주면 되는 거죠? 돈도 많이 벌면서 암튼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라며 새언니와 오빠가 부익금을 던지듯 주고는 가버렸습니다. 순간 서러운 마음이 들어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회사 동료 영준 씨가 죽을 사서 가져다 주면서 많은 위로를 해줬는데요. 가족인 오빠도 나 몰라라 하는 와중에 챙겨주는 영준 씨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어느 날 또다시 오빠 부부가 찾아와서 제게 말을 했거든요. 이 집도 엄마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랑 나눠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오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번 돈으로 넓혀서 온 건데 오빠가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기나 해? 그리고 이사 오면서 내 명의로 했으니까 신경 꺼줘. 그럼 그 전에 엄마 돈도 2천만 원 정도 있었잖아. 그거라도 달라는 말이잖아. 그 2천만 원이라도 줘.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그럼 1천만 원만 달라고 해야지. 왜 2천만 원 달라고 하는 거야? 넌 우리보다 사는 게 좀 낫잖아. 필요 없고 딱 1천만 원만 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건 알았고 근데 엄마가 더 남긴 건 없는 거야? 엄마가 남긴 게 뭐가 있어? 라며 제가 두 사람을 노려보자 오빠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혹시라도 우리한테 뭐 숨기는 거 없어야 할 거야. 아니면 우리도 가만 안 있을 테니까. 라는 말을 남기고 두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뒤 또다시 오빠 부부가 찾아와서 난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확인해봤더니 너 우리 속였더라? 내가 속이긴 뭘 속였다고 그래? 네가 우리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나 본데 나도 자식이라서 법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 근데 엄마 앞으로 보험금이 꽤 나왔더라. 근데 모른 척을 해? 모른 척을 하긴 누가 모른 척을 했다고 그래? 오빠야말로 그동안 엄마 병원비도 모른 척하고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기나 해? 그리고 보험료도 내가 낸 거니까 관심 꺼져. 엄마 앞으로 나온 거면 나한테도 지분 있으니까 반은 나한테 보내. 내가 왜 오빠한테 보내냐고. 절대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제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말을 하자 옆에 있던 새언니가 소리쳤습니다. 아가씨, 그럼 우린 법대로 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요. 법대로 하면 무조건 우리한테도 지분이 있는 거 알고 있죠? 조카도 있는데 고모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조카를 위해서라도 고모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알았으니까 법대로 하던 말든 알아서 해요. 저도 증거 준비해서 맞대응할 거니까. 내가 소송비로 다 날리는 한이 있어도 두 사람한테 절대 줄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어머, 아가씨 그렇게 안 봤는데 독해도 너무 독하네요. 돈 앞에서는 가족도 모두 그냥 없네. 라며 두 사람이 돌아갔는데요. 오히려 제가 해야 할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모습에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가고 난 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누구보다도 서로 위해줘야 할 가족이 돈에 미쳐서 날뛰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보험 설계사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상담을 하게 됐는데요. 제 말을 듣던 설계사분이 피식 웃으며 물었어요. 그러니까 오빠 부부가 보험금을 나눠달라고 했다고요? 네, 근데 오빠 부부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오빠도 상속자가 맞으니까 나눠줘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아니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럴 필요가 없다니요? 라는 말에 보험 설계사분이 제게 서류 하나를 보여주며 지나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혹시 그때 어머님이 제게 물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엄마가 물었던 거요? 네, 그때 어머님이 제게 나중에 잘못되면 보험금을 누가 받느냐고 물었었잖아요. 아, 네. 그랬던 것 같네요. 그때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 드렸더니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따님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셨잖아요. 그래서 따님이 괜찮다고 그만두라고 말렸지만 어머님이 무조건 보험금 수익자를 따님 이름으로 해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어머님 요청대로 보험금 수익자를 따님 이름으로 했고요. 그러니 오빠 부부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절대로 못 받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던데 상관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라고 내버려 두세요. 그럼 그쪽 변호사가 확인해보고 저랑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라는 보험 설계사분의 말에 저도 모르게
실소가 터져 나왔는데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 매우 궁금했거든요.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흘러갔고 역시나 오빠 부부가 찾아와서 제게 빌다시피 했습니다. 너 진짜 이럴 거야? 넌 먹고 살만 하니까 그 보험금 좀 나눠줘. 왜? 법적으로 한번 해봐.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찾아왔잖아. 난 절대 못 주니까 그만 나가봐. 네 조카를 봐서라도 좀 도와줘. 글쎄 난 그럴 생각 조금도 없다니까. 그때 새언니가 그랬잖아. 보험 들어놔봐야 그냥 사기일 뿐이라고. 그랬으면서 이제 와서 보험금을 내놓으라니 둘 다 도둑놈 신부 아니야? 라는 말에 오빠가 잔뜩 화가 난 채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고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경찰이 오고 나서야 조용해졌고 저는 조용히 이사를 한 뒤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빠 부부와 연을 끊고 살고 있답니다. 그 뒤 시간이 지나 항상 옆에서 힘이 되어준 회사 동료 영준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 가족들이 너무나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문득 오빠 부부가 떠올라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가족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